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새누리당은 험지 출마론으로 시끄럽습니다. 결국 험지 출마라는 것이 험한 말 들으면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험지가 과연 어디고 험지 출마가 결국은 여론조사 100%로 경선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것과 험지 출마 권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로 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그리고 예비 후보들마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 보면 험지 출마로 남긴 것은 당을 험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스펙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 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만 얘기부터 해야죠. 대만이 민진당이 이제 됐어요. 그렇죠. 그 집권당이. 그죠? 예. 여성 총통이 또 처음으로 당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에는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시아에도 여성 정치인의 바람이 거센 것 같죠. 예. 이 대만 독립 유지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민진당. 입법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다수당이 됐고요. 이 입법원 총 의석 113석 가운데 68석,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를 했죠. 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진당의 그 총통 후보 그 차이잉원 56.2%의 득표로 대만 첫 여성 총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네, 천수변 그 전 총통의 그 부패 혐의 등으로 2008년 정권을 내놓았던 민진당 8년 만에 이제 그 정권 재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당시 그 정치 입문 5년 차의 정치 신으로 이 민진당 구원투수로 나섰던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 이 고조된 반중 정서 그리고 이 취업난 등 이 젊은 세대의 그 불안과 불만감에 어필했다는 적극 파고들었다는 평가이죠. 이 민진당이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에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 시절이었었는데 이 민진당 생겨가지고 그 대만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네도 야당 생겼다고 그랬던 얘기가 아직 기억나는데. 국민당 일당 독재 시대였죠. 이게 오래 끌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선거 사상 처음으로 다수당도 되고 여성 총리도 나오고 네. 여성 총통이죠. 총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걸그룹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트와이스 이 쯔위 대만 국기 흔든 이 사건에 마리텔에 대해서도 나와서 흔들었죠. 예, 이 차이잉원 총통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선거 막판에 이른바 이 대만인들의 정서를 크게 이제 자극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죠. 네, 양안 관계를 그 최소 지금 수준으로 그 유지하겠다면서 이 보수층의 표심을 좀 달랬던 이 차이징원 당선자. 그러나 이제 그 당선 소감을 말하면서 이 중국의 압박은 양안 관계를 해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중국에 좀 날선 견제구를 날렸고요. 특히 이제 이 마리텔에 나와서 그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중국의 그 사관 걸그룹 그 트와이스의 그 쯔위 사건에 대해서 한 국가의 국민이 국기를 흔드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이란 문제가 이제 요새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경제 제재가 좀 풀린 것 같죠?
네, 우리 오늘 이제 아침 조간신문들 보면은 그 일면 머릿 기사로 이제 이 소식 전한 언론들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예.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 16일 원유와 그 천연가스 수출 금지 등 그 이란에 대한 그 경제 제재 37년 만에 이제 풀었죠. 인구 8천만 명의 그 중동 최대의 그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우리한테는 원유시설 등 그 건설시장 수출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가 폭락을 더 가속화시켜 예. 산유국발 세계 경기 침체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낳고 있죠. 이래서 양날의 칼, 판도라의 그 상자가 열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계 증시 예. 실제 그 지난 2주 동안 무려 7조 달러가 증가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알려진 뉴스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11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물론 정부에 대한 제재는 아니죠. 개인에 대한 개인과 제재이고 기업에 관한 제재이니까. 또 뭐 예. 미국 내지 그 매파에 대한 이른바 일종의 달래기식 그 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이란 특수를 좀 기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얘기하기 싫은 뉴스인데 이게 지금 왜 끔찍한 그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 학교에 나오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학생들이요. 지금 그런 초등학생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12명이나 된다는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지난해 12월 이제 학대받던 11살 그 초등학생의 그 탈출 사건. 예. 그 이후에 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 장기 결석하고 있는 전국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그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계속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모두 그 13명의 장기 결석 학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이 부모에게 그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또 8명은 그 아동 학대가 의심돼서 일단 아동보호기관에 그 신고가 됐는데요. 현재 확인된 그 장기 결석자 220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1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 정도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인자 수,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애들 13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근데 이 전수조사 안 했으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말하기도 끔찍한 그 왜 시신을 그 훼손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런 일이 몰랐을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저도 뭐 오늘 아침에 이것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진짜 드는데요. 끔찍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은 그분대로 이제 경찰이 자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2012년 3월 7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죠. 아마 1월생이나 2월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천에 초등학교 입학했던 이제 이 학생은 딱 2달 뒤인 4월 30일부터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자 학교 측에서는 그 2차례 출석 동료장을 보냈고 이제 담임이 부모에게 그 한 번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이제 이 주민센터에 학생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이제 2번 확인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결석이 3달, 즉 90일이 넘어가자 규정에 따라서 정원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 확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 학생 그 이후에 4년 만에 냉동이 돼서 훼손된 죽음으로 이제 발견이 됐죠. 어제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그 나온 대책이라는 게 예. 담임교사 실종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다고 하죠. 네. 참. 예. 그리고 한상진 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국부 발언이요. 결국은 본인이 해명을 했죠. 네. 뉴라이트와 뭐가 다르냐 이런 그 정체성 논란이 이제 큰 부담이 됐던 듯한데요. 한상진 위원장 어제 이제 그 창당준비위원회 그 2차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란 호칭이 갖는 도덕적 기준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 자신의 발언은 이 사회 통합 관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한상진 위원장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승만의 이상을 정립하는 문제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국민적 토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대희, 오세훈 두 사람의 출마 지역구를 본인이 확정한 건가? 이게 그렇죠. 확정시킨 건가? 이 말을 못하겠네요. 자, 네. 이렇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서울 마포갑,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 예상됐던 데지죠. 나가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고요. 그러자 이제 당초 이들 지역에서 지역구를 일궈왔던 마포갑의 강승규 전 의원, 종로의 박진 전 의원 이곳이 어떻게 험지냐 이러면서 강력 반발을 했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 두 분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그 공정한 경선에 따라서 그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에 대해서 이 정두원 의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누리당이 무책임, 무능, 무대책, 산무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러면서 그 친박기 이른바 그 진박 마케팅이나 예. 김무성 대표의 그 어정쩡한 리더십 싸잡아 좀 비판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선대위에서 친노를 배제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발언 수위가 예. 상당히 높았죠. 어제 그 연합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보겠다. 선대위의 그 친노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 그 안철수 의원이 지난 주말이었죠. 안철수 의원을 그 만난 박영선 의원이 친노 패권주의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본 뒤에 그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일종의 응답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거취를 어떻게 좀 결정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노 패권주의가 그렇게 쉽게 척결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쨌든 서울 마포갑과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 후보들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총선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전략이 생길 수 있을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시죠.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병국입니다. 저기 정 의원님 지역구도 험지입니까? 글쎄요.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어렵죠.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신의 지역구를 험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험지 출마론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시끄러운데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 출마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마포갑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강승규 전 의원, 그죠? 예. 박진 전 의원 지금 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남집에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됐다고 봐요. 다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험지라고 하는 말을 당 대표가 말씀하시고 예. 그 유력 후보자들에게 험지 출마를 해라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험지의 개념이 뭐냐 하는 논란을 야기시켰고요. 예. 아예 처음부터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거기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각자 선택을 해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처음에 의도했던 당대표가 의도했던 것은 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을 좀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 가게 되니까 그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기존의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여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온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경선을 하니까. 예. 그러나 그것을 당해서 특정한 그 인사들을 지적해서 험지를 나가라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바로 그 또 부분. 예. 다른 지역을 갈 줄 알았던 거예요. 다 당사자들이. 근데 왜 우리 지역을 험지로 지목을 하느냐. 이렇게 기존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이 또 전략공천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다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공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분명하게 그 김무성 대표가 그 험지 출마를 권유할 때에도 그렇다라고 해서 경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경선은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전략공천은 아니라고 보죠. 예, 근데 이제 어디를 가라 마라 험지로 출마해라 마라 물론 거기에 경선을 한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어딜 가라 마라 한다는 것이 결국 전략공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공천을 줘야 되는 거죠. 우선 추천 지역으로 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권유를 한 거죠. 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을 견인해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 판단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요, 예. 지금 사실은 바로 그 전략공천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와 예. 맞물린 문제가 이 인재 영입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인재 영입이 거기에서 전 인재가 누군지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 인물로 쇼 벌일 생각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선거에서 주목을 끌 수 있는 파격을 주기 위해서는 또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인물을 어떤 인물을 가지고 신진 인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말하는 영입된 인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과연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정치를 해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그렇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인물 중심의 정당이 유력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입해온 사람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공천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입된 인사들도 똑같은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당에서도 몇 차례 최고위원 중진회의를 통해서 주장을 했고 또 여러 자리에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신진 인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구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하니까 누구든 신진 인사들이 얼마든지 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당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비례대표를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또 다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60%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당 지도부에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 몇 명, 뭐 청년 몇 명, 또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몇 명, 또 소외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공개적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어느 인물보다도 우월한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선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화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유, 근데 물론 다 맞습니다만 그 신진 인사들 말이에요. 지금 선거 구획 정도 안 돼 있는데 그게 뛸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비례대표는 뭐 문제가 없는. 물론 아니 근데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구까지 하면은 야당에서 더민주당에서 신진 인사 영입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맞아요. 막연하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때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효과가 없다. 그 사람들도 또 정치판에 들어오면 똑같게 되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우리가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선출한다는 기준을 발표하고
모으게 그렇죠. 되면은 전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알겠습니다. 없다고. 지금 말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상시에 그분의 그 어떤 그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을 했던 분인데요. 네.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정체성이 뭔지. 그래서 그분의 전력을 쭉 되돌아보니까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비례대표만 4차례를 하신 분이잖아요. 4차례죠, 4차례.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 김종인 뭐 위원장 같이 이제 뭐 지금 영입 인사들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예. 그 선거구획정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 면을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합당한데요.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선거 결정을 해서 이런 논란을 빨리 잠재우는 게 저는 능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빨리 될 것 같으세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12월 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못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참 한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예. 전 여든 야든 정말 정신 차려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에서 합의점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합의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죠. 여태까지. 근데 저는 전혀 일각에서는 어려울 게 없다고 봐요. 예. 오로지 자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이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느긋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저는 있어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공멸. 현역들에게 이게 절대 유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야 없이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공멸하는 과정이다. 이 현장에 가서 여론 들어보십시오. 예. 잘 저는 알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나저나 진짜 뭐 빨리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퍼 복장으로 라이온 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계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LTE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 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올겨울이 가기 전 스키장으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용평리조트 스키버스, 용평까지 왕복버스, 리프트권 렌탈을 편하고 부담 없는 패키지로 한 번에. 우리 가족 스키버스를 타고 대관령의 하얀 겨울 속으로. 쿠팡 위메프 용평 홈페이지에서 용평버스를 검색하세요. 용평리조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안녕하세요. 금난스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쉐보레와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선 1000개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맥북 에어가 100개, 아이패드 4가 900개. 거기에 해피콘 모바일 교환권 6만 개까지. 지금 전시장으로 오세요. 2월 말까지 매주 당첨자 발표.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지금 출근길 교통정체 막 시작될 시간이죠. 7시 40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차량에도 돌발 상황이 우려됐는데요. 더욱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암로 고려대 방면 안암 오거리서 지금 안암 사거리 구간 하비차로에서는 차량 관련 추돌 사고가 나 이 부근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내부선로 성산동 쪽으로 종암 분기점부터 국민대 램프 다시 홍은 램프 지나 연희 램프 구간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외교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16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 3국의 외교 차관들이 만나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 과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중국 전문가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에는 채택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안보리 결의안이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좀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데 중국 고민이 되겠죠, 물론. 뭐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3차례 핵실험 때마다 전부 제재를 했고요. 지금 제재 중에 4차 핵실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재로는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밝혀진 거고 예. 이 대목에 와서 뭐 핵 보유국 지위 또는 수소탄 개발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됐으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미일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데요. 중국도 당연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는 계속 정상회담 때마다 또는 외교장관 회담이나 이런 종료 회담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시각인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무시 전략, 외면 전략 거기에 한국도 같이 동조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핵 문제라는 것은 애초부터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지 이런 자기네 나름대로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근데 핵심 문제는 중국이 진정하게 제재할 의지가 있느냐죠. 과거에 안보리 제재안 이런데 중국도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보리 대북 제재에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다. 그래서 이번엔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제재안이 넘어갔을 것 같고요. 지금 조율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율 중이다. 근데 사실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분명 한계. 그 한계가 어디라고 보세요? 예, 북한을 너무 코너에 몰아넣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영향력 밖으로 나간다거나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한다는 건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대북 제재 결의안 이런 것들이 늘 나와 있고 핵심적으로 군사 제재가 아니면은 결국은 무역과 금융 제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군사 제재는 중국이 강력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무역과 금융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특히 대북 무역, 대북 금융 제재 여기에 있어서 90% 이상이 중국과 관계돼 있다는 거죠. 무역도 90%, 금융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등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옵니다만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환이 전부 중국계 은행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과 금융 제재를 제대로 한다는 것 역시 중국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자신들이 나서서 북한을 확실하게 목을 죄는 것이 과연 자기네한테 뭐가 유리하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왕이 부장이 강조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 중요하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다시 옛날 레퍼토리로 또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북한이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전략적 자산 가치가 그 부담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과거에서 크게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제재 수위를 높이는 정도 이 정도에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재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강력하게 북한 제재를 생각하면 원유 수송 중단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금융 토지하고 끝납니다. 통치 자금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중국이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몰아넣어서 자기네한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 거기에 중국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내부적으로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들이 있죠. 통관을 강화한다든가 무슨 밀무역 이런 거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단속을 한다거나 관광 제한을 해서 현찰이 들어가는 거를 막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협조 내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유 문제라든지 금융 통제 여기까지는 가기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김정은이 정말 말을 안 듣고 한다 그러면 저 부분도 일정 부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 통제 같은 경우 한 50%만 통제를 강화해도 북한은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병행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북한도 중국을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좀 이용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우리가 잘 좀 이것을 가지고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북핵 문제가 확대되고 4차까지 핵실험을 한 게 뭐 중국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드 배치라든지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미국이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배치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중국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 하나, 조지 워싱턴 항모 하나가 경렬 비원 또 태안반도까지 오면 전중국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북한의 핵을 억제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당신들이 의장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애를 다 같이 썼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로는. 그래서 사드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게 안 되게 하려면 당신들이 보다 북핵 문제, 물론 한국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나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데는 분명히 이 어떤 그 역할이 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중국한테 좀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사실 우리 혼자서 이걸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은 서로 미국은 중국 보고 당신들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고 중국은 미국 보고 그렇게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무시 전략을 해갖고 뭐가 되느냐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런데 틈이 있다는 거죠.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국과 미국한테 한미일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중 한미를 하면서 과감하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이 진단을 통한 해법을 우리가 제시를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 미국과 중국을 같이 아우르는 한국의 이 북핵 설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